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자, 오늘 이제 7라운드 그 토요일에 있었던 경기 중에 마지막 경기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축구라는 게 이렇게 또 대단할 수 있구나, 이렇게 창의적인 걸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어떻게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건 이제 서울하고 강원 리뷰인데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김병수 감독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역시 김병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1대0으로 아주 힘겨운 승리였고 서울이 이길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병수 감독님의 축구만이 옳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서울도 분명히 잘했고, 그 잘했다? 조금 애매하지만 어찌됐든 이길 기회가 있었고 다른 팀들도 잘하는 팀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김병수 감독님의 축구가 분명히 이런 수많은 축구들 가운데 분명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즐길 만한 거리가 굉장히 많은 축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드리면서 오늘 경기를 좀 리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빨리 설명을 해야 되니까 바둑알부터 불러올게요. 자, 이번 경기에서는 이번 경기만 가지고 리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래 지난 시즌에는 강원이 굉장히 수비나 이 공격에서 숫자 싸움을 늘려가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신광훈 선수가 오른쪽 여기 있는 스토퍼로 나오지만 여기는 스토퍼로 나오는데 이 선수가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공격할 때는 이 선수들이 올려붙으면은 여기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원에다가 숫자를 늘려가지고 여기 전방 압박을 할 수 있는 숫자를 확보하는 게 강원의 어떤 전술적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비할 때 내려와가지고 다시 3백으로 바꾸고 이쪽에 있는 어떤 이 스토퍼, 흔히 말해서 이제 이 3백의 좌우에 서는 선수들이 굉장히 전술적으로 가치가 큰 선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이제 이거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계속 어떻게 운영을 해왔냐면 아슐마토프, 임채민, 김영빈 이 세 명이 이 뒤를 꼭 정통 3백이 여기 뒤를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두 명 한국영하고 김동현은 또 전형적인 이 중앙 미드필더죠. 어떻게 보면 공격 능력도 있지만 공격 능력보다도 수비 능력까지 다 갖춘, 그러니까 이 앞선까지 들어간 선수들이라기보다는 여기 허리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많죠. 물론 이번 경기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이 있고 이쪽 두 명을 오히려 그래서 이 5명을 놓고 이쪽 두 명을 이렇게 전진시켜서 좌우를 넓게 써가지고 3-2-5 형태나 뭐 2-3-5 같은 형태를 쓰는데 이게 이제 벤투도 이거 안 돼가지고 욕 엄청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설기현 감독님도 상당히 고전하고 계시고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시즌 초반에는 잘 안 풀렸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김병수 감독님 어떻게 바꿔왔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제 이거의 콘셉트가 뭐였냐 그러면 사실 작년에는 여기 이제 신광훈 선수 들어오는 게 이 선수가 신광훈 선수가 2년 차였고 그러니까 김병수 감독이 축구를 잘 아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 어느 정도는 올해만큼은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선수들 몇 명한테 이제 적응시키면서 자기가 본인이 하려고 하는 축구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멤버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안정적으로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좀 수비에 좀 내려설 때 충분히 내려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그냥 중앙 수비 3명 놓는 게 더 사실은 수비는 단단하잖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여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숫자 싸움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앞에 싸우자 이렇게 해서 숫자 싸움을 이 포메이션의 숫자를 변해가면서 이 강조점을 어디다 둘지 바꾸는 거가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배치를 이렇게 해서 넓게 이거 포진을 그냥 공 없을 때 포석 자체를 이렇게 넓게 쓰면 여기를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공간을 넓게 쓰는 걸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숫자 싸움을 하지 않는 대신에 3, 2, 5 혹은 뭐 3, 4, 3을 숫자를 그대로 놓고 위치 배치를 아주 자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공간을 쓸 수 있는 걸 방법을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절충안을 내놨던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겁니다. 시즌 초반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다른 해결책을 들고 나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정말 인상 깊었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수비 구성이 김영빈, 임채민, 윤석영으로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으로 신세계가 나왔어요. 저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신세계는 작년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서긴 섰습니다. 그리고 양쪽 윙백으로 나와요. 그건 맞는데 작년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신세계 선수가 워낙 이제 좀 풀백을 서긴 하지만 좀 중앙 수비수거나 다부진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위치나 요 위치에 들어가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중앙 미드필더를 뛸 줄 아니까 여기 들어오면 작년에 신강훈 임무를 그대로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이게 나쁘지 않잖아. 좋잖아요. 근데 이게 신세기가 여기로 나온 거예요. 이거 뭐지? 왜 저렇지? 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배치가 어떻게 바뀌냐면 수비할 땐 내려섭니다. 여기 있는 김수범 선수까지 5명이 다 내려와요. 그건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건 똑같아. 근데 공격 시가 중요한데 공격할 때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렇게 예전에 이번 시즌 내내 그랬던 건데 수비하기 시작하면 강원이 그냥 엉덩이를 너무 많이 빼고 공격이 잘 안 풀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숫자가 부족하고 여기를 5명이 이쪽에 올라가는 걸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너무 뛰어다닐 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참 재밌었습니다. 저는. 자, 원래는 여기 있던 이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중앙에 들어오면서 얘를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줬잖아요. 이거를 바꿔가지고 신세기가 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김동현이 올라가요. 지우고 해볼게요. 자, 신세기가 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김동현이. 그래서 위치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김수범 선수 자주 올라가고 윤석영은 여기 뒤를 원래 풀백이니까 출신이 여기 뒤를 커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3으로 바뀌는데 조지환은 원래는 이제 이번 시즌 내내 이쪽에 많이 서 있었잖아요. 중앙 쪽에. 왜냐면 이쪽 왼쪽을 윤석영이든 누구 왼쪽 풀백들이 올라와서 이 위치를 잡아가지고 얘를 끌어내주니까 이 중앙에서 올라오고 조지환이 여기 있었는데 이쪽에 신세계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지환이 이제 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위치. 얘 끌어내놓고 1대1 칠 수 있는 위치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중앙 가지. 하지만 이쪽으로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 가면 겹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일로 중앙으로 가버리니까 조지환이 좋아하는 위치가 나오는 거죠. 대신에 오른쪽은 어떻게 하냐. 김대현 선수가 전형적으로 라인 밟고 서는 타입 아니잖아요. 이쪽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선수잖아요. 중앙 쪽에서 이쪽에서 특히나 접고 때리는 거 좋아하는 선수니까 김대원이나 김대우도 뭐 이것저것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기 나오고 김수범이 여기는 오른쪽 와이드하게 씁니다. 이쪽은 이제 김영빈이 지키니까 이 선수가 이제 이쪽 와이드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가 3, 2, 4, 1로 바뀌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게 재밌는 거죠. 여기 고정돼서 3, 2, 4, 1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선수 구성에 맞게 김동현은 올라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를 하고 신세기가 들어오는 거죠. 물론 한국영 선수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내려가지고 커버를. 그러니까 여기 3명이 위치 변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점이 뭐냐. 여기 이렇게 서면 전방 압박하다가 여기 하나 풀려버리면 올라가기도 뭐하고 애매하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신세기 선수가 여기 있다가도 여기를 올려붙였다가 이 가운데 딱 해주니까 전방 압박이 좀 더 수월해지는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전은 제가 보기엔 강원이 완전히 잡았어요. 이거는 골을 못 넣었더라도 강원이 잘한 경기였습니다. 사실 서울은 그 전반 막판에 기성용 선수 슈팅 그런 거라던가 몇 번의 찬스는 있긴 했지만 그거 말고는 특별한 어떤 뾰족한 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강원이 전방 압박을 어지간히 들어오면 다 풀어가지고 나오고 공격으로 앞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서울도 여기선 워낙 단단하게 잘 갖추고 있어가지고 득점 찬스는 안 났지만 이 뒤에서는 완전 강원 페이스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야, 뒤에서만 공 잘 돌려서 뭐하냐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이건 사실 강원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강원이란 팀이 2018년이었나요 그게? 그 병수볼 얘기가 처음 돌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이 강원이 점유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티키타카의 그 기반을 깔고 있는 건데 공을 안 뺏기면 수비를 안 해라는 그런 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 잡고 있고 공 계속 잘 돌리고 있으면 수비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공격이잖아. 그러면 상대의 공격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80% 잡고 있는데 점유율 20% 잡고 있는 팀이 위협적인 찬스를 몇 번이나 만들겠냐고요. 사실. 그쵸? 그걸 생각해보면 강원이 점유율을 잡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시즌 내내 전반은 강원은 경기가 잘 풀릴 때는 먼저 골도 넣고 했는데 계속 밀리는 경기들을 보면 뒤로 물러서 있는데 하염없이 물러나 있는 거예요. 나오질 못해요. 강원이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데 나오질 못해요. 상대편이 달려들면 뒤로 물러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번에는 강원이 오히려 서울을 전방 압박하면서 뭔가 여기서 이제 누르는 거죠. 전방 압박이 유리해지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이쪽에서 나오는 볼의 이 어떤 질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질을 저하시키니까 이 수비가 편해지고 수비에서 공 뺏으면은 이 뒤에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이 잘 압박이 안 되니까
강원은 그동안은 이제 체력을 좀 아낄 수가 있었던 거죠. 체력을 온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방 압박을 하면서 앞에서 조금 힘을 썼지만 뒤에서는 좀 편하게, 정신적으로도 편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후반 초반이 되면 서울이 굉장히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전반에는 강원이 높여놓고 여기를 지금 서울 압박했다 그러면 좌우가 바뀌었지만, 그 후반에는 이제 서울이 여기를 압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막판에 보시면은 그 박주영 선수 들어온 다음에 고요한 선수한테 막 그 소리치는 장면이 막 그 목소리가 들려요. 마이크에 들어와가지고 요하나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가야 돼. 그다음에 거기서 카트하니까 잘했다고 막 칭찬하는 게 있으면 70몇 분이었나 있었어요. 그 실점 전에 압박하면서 이제 이 강원을 뒤에서 돌리게 내버려두면 골치가 아프다는 걸 제가 보기에는 박진석 감독님이 아신 것 같습니다. 압박을 하면서 왔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전반전에부터 이렇게 서울도 압박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체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전에 강원이 조금 숨도 튀어놓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후반에도 버티림이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버티림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번 경기에서 뭐 그 해설들이나 이제 뭐 캐스터들께서는 방송에서는 중계하실 때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세 경기 연속 클린시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큰 어떤 아주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무실점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세 경기 다 무실점인 거는 진짜 좋은 건데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 두 경기 무실점했던 경기를 보면 성남이나 인천이었잖아요. 두 경기가. 근데 그 두 팀 다 공격적인 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강원을 전방 압박하는 팀들은 아니다. 강원을 상대로 강원을 막 엄청나게 누르려고 하는 팀은 아니다. 물론 이제 성남은 좀 눌렀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강팀들처럼 강원을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나 그 다음에 또 강원이 그냥 무작정 내려섰을 때 두드려가지고 풀 수 있는 팀은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개인 공격수들 개인 기량을 고려해봤을 때 그런 의미를 고려해보시면 강원이 어떤 서울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고려해봤을 때 강원이 이번 경기처럼 뭔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어느 정도는 경기 90분 내내 못 지더라도 한 45분에서 50분 정도는 쥐고 있을 때 훨씬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 이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뭔가 경기 운영하는 거는 강원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이 신세기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전화 드렸을 때 김병수 감독님 되게 볼멘 소리를 하셨어요. 좀 훈련하고 싶었는데 대표팀에 이제 조재환, 김영민 막 이렇게 핵심 선수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좀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것도 김병수 감독님답게 굉장히 잘 헤쳐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대표팀 불려간 선수들 조재환이나 그 김영빈 선수는 사실은 김병수 감독님 축구를 되게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적응이 빠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했던 걸 비슷하게 쓴 거야. 김영빈하고 조재환은. 대신에 이제 김동현하고 김대원은 나중에 썼죠. 저기 김동현하고 김대원은 저기 그 올림픽 대표팀에 갔다 왔죠. 그런데 이제 두 선수는 또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한테는 아주 어려운 거 시키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하던 거 잘하던 거 그냥 하면 돼 하고 김동현 선수 좀 전진시킨 거 그 정도가 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영 선수를 배치하거나 그 다음에 아슐마토프를 뺀거나 윤석영 선수도 전에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은 이번 멤버에서는 뭐 신라지도 안 나왔고 멤버를 보시면은 이제 좀 익숙한 선수들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3월에 좀 손댈 수 있었던 김대우 선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김수범 선수 작년에도 했던 선수들 그렇게 해서 기존 멤버들 위주로 좀 멤버를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김동현하고 이 김대원은 어떤 특성을 좀 살려주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면서 조금 이거 약간 변화가 있는 포메이션인데도 굉장히 5명 신세기가 들어오는 그게 굉장히 능수능란해졌다. 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술적으로 흥미로운 것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공 잘 돌 때 보시면 오늘 강원 공 잘 돌 때 보시면 진짜 공 잘 돌리잖아요. 그런 걸 좀 해야 사실은 이제 K리그에서도 좀 J리그 팀들처럼 공 잘 돌리는 팀이 있어야 된다. 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야지 벤투호처럼 어이없이 발리는 일이 없어요. 이게 지금 K리그가 지금 흐름이 펠리페, 제리치, 뭐 구스타보, 일류첸코 다 크고 딱딱하고 전형적 9번들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되는 시대는 또 아니거든요. 이 아시아로 시야를 넓히고 유럽이나 뭐 전 세계적인 걸로 봤을 때 장신 스트라이커가 사실은 그렇게 가끔 먹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K리그에서는 유난히 잘 먹혀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강원 같은 스타일은 분명히 K리그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경기가 이제 김병수 감독님답게 위기를 타개해가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강원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거를 좀 살려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어떤 때는 좀 바꿔가겠죠. 하지만 그런 거를 잘 맞춰갈 것 같고, 후반전에 아슈마토프 들어와서 그 적당히 버텨준 것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부상자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울 총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은 어찌됐든 간에 경기를 졌기 때문에 아주 좋은 평가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 내용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이 잘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이번 경기에서 과연 공격수들한테 위협적인 슈팅이 나온 게 몇 개가 있나라 생각하면 저 없는 것 같아요. 박정민 중거리 그 한 35m 때린 거 그거 정도 있나? 그러니까 다 기성용이야. 슈팅이 다 죄다 기성용이에요. 위협적인 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 오늘 제가 다른 팀 얘기해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울산이나 전북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격 기회를 잡는 게 포워드들이잖아요. 이동준이나 뭐 구스타브나 일류첸코나 뭐 어찌됐든 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서울의 슈팅 찬스는, 일단 내려섰다고 해볼게요. 강원이 좀 내려섰다고 칩시다. 서울이 잘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울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좋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자, 이 정도로 강원이 수비할 때 많이 내려섰죠. 그래서 서울도 배치가 이렇게 됩니다. 어찌저찌 배치가 돼요. 위협적으로. 오스만 한 명 내비도록 한 이 정도로 할까요? 뭐 나상호가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상호 선수도 능력 있는 선수잖아요. 자, 이렇게 배치겠다 칩시다. 그러면 슈팅이 여기서 마무리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박스 안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되냐면 다 측면에서 열심히 와요. 혹은 뭐 중앙에 막 투입해요. 근데 여기야. 그래도 강원이 여기를 못 잡게 붙는다? 여기를 바짝 붙어서 그랬다? 아니죠. 바짝 붙는 거는 패스를 여기다 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붙지. 예를 들면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선수가 여기를 바짝 어떻게 붙어요? 뒤에 따라오지. 그죠? 그래서 이게 후반전에 강원이 라인 높여놨을 때 나상호 쪽으로 들어가는 김원균 선수였나? 그 롱패스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물론 의미가 있는 시도인데, 그거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강원이 라인을 올려놔야 되잖아. 강원 라인 내려서면. 그럼 공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냥 뭐 공격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헤드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 이번 경기에서. 그래서 이번 경기 다 보시면 중원에서 뭐 돌리다가 여기서 뭔가 슈팅하거나 아니면 측면에서 풉니다. 이쪽에서 막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쪽 뒤에 내주는데 이쪽이 좀 뭔가 위협적이니까 막 이쪽에 이제 당겨지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패스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기성용이 따라 들어오면서 받아가지고 슈팅 때리는 거, 이게 거의 다야,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기자 그 프레스 사이트 접근이 지금 안 돼가지고 그 기록지를 못 봐서 그런데 아마 최다 슈팅은 기성용일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죠. 기성용 슈팅이 많이 나오는 건 좋죠. 좋은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공격수들도 슈팅 많이 나오면서 기성용이 할 때 좋은 거지. 여기가 앞에서 슈팅이 없는데 기성용만 한다? 아니, 그럴 거면 기성용을 원톱으로 써야죠. 공격 제일 잘하는 왜 미드필더 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거는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공격수들 자체가 너무 발 앞에 받아놓으려고 하는 선수들 유형이 많고, 그러니까 뒤를 파는 선수들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팔로세비치도 죽는 게, 여기 뒤를 파줘야지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팔로세비치한테 공간이 더 많이 나잖아요. 항상 이 팔로세비치 공간이 필요한 선수라고 했잖아요. 받아놓고 자기가 혼자 무슨 폭발적 드리블 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로페즈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 여기서 잡으니까 팔로세비치도 공간이 좁은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공격수가 띄워줘야 여기가 움직이고 같이 되든 안 되든 움직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세비치가 여기가 조금이라도 넓어지는 이런 효과가 벌어지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장신 공격수가 있어, 펠리페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광주 때처럼 박준수 감독님이 펠리페를 놓고 머리도 쓰고 얘 등도 잘 지니까 그쪽에 투입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봐도 나상호나 박주영은 그만한 어떤 능력은 그런 특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서울의 공격이 답답한 건 좀 사실인 것 같고, 이걸 풀기 위해서는 조금 전술적으로 팀 구성에 맞춰가지고 움직임들을 좀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지금은 팀이 단단하고 안정적인 느낌은 있는데, 이게 지금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승점을 잘 쌓아왔지만 어찌됐든 골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격은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원들은 있는데 이 특성 그냥 이 선수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야 공격에서 해봐 이런 식이 아니라 조금 더 원하는 거를 확실하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 강원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그 설명드리면 전반전 장면인데 제가 지금 그 적어놓은 게 지금 제대로 안 적어놔가지고 없는데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조재환하고 김원균 선수가 엎어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넘어진 장면 있잖아요. 한번 김원균 선수 치료받은 그 장면.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김수범 선수가 크로스를 땅볼로 올려요. 그리고 가까운 쪽 골대로. 왜 그렇게 올릴까요? 그거는 앞에 있는 선수도 고무열도 헤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 고무열 선수나 김대원이나 조재환이 잡을 때 후반이었나? 그게?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후반인데 조재환 선수가 가까운 쪽 골대로 자른 장면인데 그게 이제 목적이 있는 크로스인 거죠. 측면에서 흔들는 것까지 됐다고 쳤을 때 그냥 올리는 크로스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높이 줘봐야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가까운 쪽 골대로 움직이는 선수를 꼭 만들어주자. 약간 그런 목적이 있는 게 필요한데 지금 서울은 뭔가 이쪽에 가서 1대1 치다가 여기서 뭔가 틈 만들어서 들어가면 골이고 틈 만들어가지고 안 되면은 기성용 쪽으로 내주고 기성용이 뭔가 해결하는 그런 단조로운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울세비치가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격수들이 조금 더 움직임을 많이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네. 공격적으로는 분명히 서울이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어찌됐든 이래서 강원이 서울이 단단하기 때문에 필드골은 없었지만 그 김수범 선수의 영리한 가슴 트래핑 한 번으로 한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강원은 2연승이고 서울은 지금 이제 제동이 한 번 걸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두 팀 다 중위권 혹은 상위권을 노려볼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는 거를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서울은 개인적으로는 여름에는 공격수 하나 사는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서울 팬들께서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속 시원하진 않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강원 팬들은 어찌됐든 우리 스타일 좀 나오네 라는 점에서 좀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기 3경기 다 리뷰하느라고 너무 다 재밌게 봐가지고 리뷰를 다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그렇지만 제 채널 날아간 거 잊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K리그 좋아하는 팬들 있으면 제 리뷰도 소문 내주시고 브런치에 이제 글 쓸 것도 또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100명 딸이지만 다시 1000명 딸이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분 보내시고요.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갈게요. 안녕. 감사합니다.